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서버 가상화 기술. 저 서버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쪼개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 컴퓨팅의 분산 컴퓨팅 개념. 그리드 컴퓨터가 뭔지 알죠? 그리드 컴퓨터. 그리드 컴퓨터가 뭐예요? 네트워크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을 하나로 묶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CPU를 사용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퍼스널 컴퓨터 CPU를 100%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평상시 한 30%만 사용하고 있다. 그럼 70%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그럼 내 퍼스널 컴퓨터에 있는 70%, 다른 사람에 있는 거 뭐 30%, 또 다른 사람에 있는 거 20%. 근데 CPU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때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 30%다 그럼 70% 쓰고, 40%다 그럼 60% 쓰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게 그리드 컴퓨팅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CPU 자원을 묶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실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는 게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컴퓨팅은 뭐냐면요. 이건 무슨 공공기관 서비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자원을 갖다 패키지화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쓰겠다. 내가 연산만 쓰겠다. 저장만 쓰겠다. 서비스만 쓰겠다. 소프트웨어만 쓰겠다. 이런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듈화해서 서비스 해주는 걸 유틸리티 컴퓨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원하는 만큼 컴퓨터 자원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 자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죠. 사용료를. 그래서 그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애저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애저가 있고, 그 다음에 AWS라는 게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터가 실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만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 그 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스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런 인프라 자원들을 가상화해서 제공해 주는 걸 아스라고 얘기합니다. 아스. 여기 보시면은 서버를 제공해 주고,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공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방화벽 보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방화벽 보안 설치하는 게 무지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 주는 거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래가지고 실제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버만. 그래서 아마존의 EC 서비스라든가 S3 같은 그런 서비스가 바로 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스라고 하는 건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데,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 및 테스트 설치가 가능한 통합 개발 환경의 외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 물리적 공간도 제공해 주고, 네트워크 방화벽도 제공해 주고, 서버 및 저장소 제공해 주고, 거기에 운영 체제, 그리고 개발 도구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를 파스,
플랫폼 애즈 어 서비스라고 그래요. 구글이라든가 다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파스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스 서비스라고 하죠. 사스.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공간도 제공해 주고, 네트워킹, 방화벽, 보안시 솔루션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서버 및 저장소도 제공해 주고, 운영 체제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즈니스 분석 툴도 제공해 주고, 실제 ERP 호스트에서 사용하는 호스팅용 응용 프로그램까지 다 제공해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SaaS.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 소프트웨어 개발할 것도 없고 실제 가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적으로 해서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운영체제 발전 과정에서 나온 운영체제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 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있고, 다중 처리 시스템이 있고, 시분화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고,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맨 먼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CPU가 하나 있는데 CPU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유효 시간에 적절하게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 A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A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쉬고, 돌아가다가 쉬고, 돌아가다가 쉬고, 돌아가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놀고 있는 시간 있죠? 이 놀고 있는 시간을 B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 쉬는 시간에 얘가 들어오고, 얘 쉬는 시간엔 얘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얘 쉬는 시간에는 B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CPU를 쉬지 않고 계속 돌려주는 걸 이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시 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또는 타임 슬라이스, 시간을 이렇게 잘게 자른다 그래갖고 슬라이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 또는 타임 슬라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프로그램 A가 있고 프로그램 B가 있으면은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딱 줍니다. 정해진 시간을 주게 해주고, 그 시간을 딱 사용했다 그러면은 다 못 끝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요. 끝내든 못 끝내든. 또 이제 사용하고 있다가 못 끝냈다가 다른 사람이 넘겨주고, 이 사람 썼는데 못 끝냈다 그럼 다시 처음에 왔던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이렇게 잘라놓고, 시간을 이렇게 쭉쭉 잘라놓고 그 시간 안에 못 쓰면은 다음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타임 쉐어링 시스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하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용자들이 여러 명이 시간을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도 자기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자기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자기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시분화 시스템의 특징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을 적재함으로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는지 결정해야 되는 스케줄링 개념이 필요하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목표. 이 목표가 뭐예요? 프로세서 CPU를 최대로 사용하는 거죠. 시분화 시스템의 목표는 응답 시간의 최소화. 그래서 시분화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빠른 응답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중복 회피 가능하고, 프로세스 유효 시간이 감소하는데, 문제는 이제 신뢰성, 보안,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 통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어서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은 이 여러 개의 CPU, 지금 우리가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헥사 코어니, 데카 코어니 하는 얘기 있죠. 그게 바로 다중 처리 시스템이에요.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곳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드 컴퓨터는 뭐예요? 그리드 컴퓨터는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CPU를 사용하는 게 그리드 컴퓨터입니다. 자, 다중 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단일 컴퓨터 내에서 두 이상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두 이상의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거, 여러 프로세서, 시스템 버스, 클럭 메모리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는 거,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프로세서 사용해서 작업이 할 수 있으니까 신뢰성이 높다. 프로세서 간의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비대칭과 대칭형이 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 데이터를 지금 집어넣으면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이 있고, 소프트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간이 있어요. 소프트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에요. 작업 시간에 제약 조건은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가 연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성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요, 작업의 실행이나 완료에 대한 시간 제약을 지키지 못할 때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패트리어트 같은 거, 미사일이 딱 요격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그죠? 그 핵미사일이 쭉 날아가는데 얘를 요격하려고 그래. 이 결과값이 이 쏘는 시간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너무 빨리 나오면은 일로 갈 테고, 이 늦게 나오면 일로 가겠죠, 그죠? 완료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상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경성 실시간 하드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 각자 독립적인 운영 체제와 메모리를 운영하면서 이게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죠. 이어서 69쪽에 있는 운영 체제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체제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운영 체제 서비스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부팅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호출 서비스. 자, 시스템 서비스하고 시스템 호출 서비스하고 다릅니다. 먼저 부팅 서비스부터 알아보죠. 부팅 서비스는 운영 체제를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을 부팅 또는 부트 스트래핑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팅 서비스가 안 되면은 실제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사용자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상호작용하는 걸 갖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LI 말씀드렸죠? GUI 말씀드렸죠? 메뉴. CLI는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다른 명령어를 입력해서 시스템을 동작하게 만드는 텍스트 전용 인터페이스를 CLI라고 얘기한다. 명령을 입력한 후에 반드시 엔터 키를 눌러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메뉴 인터페이스.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면 더보기 같은 거죠. 더보기. 메뉴 등을 사용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메뉴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보다. 아이패드, 휴대폰, 현금 자동 인출기 이런 것들을 메뉴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GUI, 윈도우 95, 윈도우 10 이런 걸 GUI라고 말씀드리죠. 윈도우에 들어가는 거. 자, 여기는 없는데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NUI, Natural User Interface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사용자 서비스는. 프로그램 실행 서비스는 어떤 게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메모리에서 실제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런다? 프로그램 실행 서비스.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는 메모리 할당
해제, 스케줄링 등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또 서비스가 있는데 입출력 동작 수행.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입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거기다가 입력 받으세요라고 한 코딩을 해줄 게 아니라 이제 그 입출력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프린트를 걸었다 그럼 프린트를 동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의 입출력 동작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입출력 동작 수행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조작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중에서 있는 건데 파일 시스템 조작 서비스입니다. 디스크에서 파일을 열고 저장, 삭제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장할 때 특정 블록에 할당시켜주고, 그 파일을 삭제하면 이름이 제거되면서 그 할당한 블록을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런 걸 파일 시스템 조작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파일 시스템을 조작하고 사용자가 파일 관련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됩니다. 또 사용자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통신 서비스가 있죠. 꼭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통신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에서도 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서비스에 또 하나, 이제 오류 탐지. 작업을 하다가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로 떠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운영체제는 이렇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 감지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프로세스 메모리 하드웨어 관련 오류가 발생했다. 입출력 장치 오류가 발생했다. 사용자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감지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용자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하게 해주고,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고, 통신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오류 탐지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갖다가 사용자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을 시스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 자원을 공유해서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자원 할당이 있어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행할 때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CPU를 네가 먼저 써라, 메모리를 네가 먼저 써라, 파일을 네가 먼저 써라, 이런 거에 대한 자원을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정관리 서비스가 있겠죠. 계정 A라는 사람은 너무 많이 써.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늦게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대기만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더 프라이어리티를 높여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계정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와 보안. 여러 작업이 동시 수행할 때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 시스템 자원의 모든 사용자들 접근을 제어하도록 보장하는 거, 이런 것들 보호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인증을 요구하는 걸 이제 보안이라고 얘기해서 보호와 보안 서비스가 시스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자원 할당, 계정 보호와 보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운영체제는. 시스템 호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호출 서비스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거로서 API라고도 얘기합니다. API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고 실제 운영체제하고 서로 인터페이스할 수 있게 되는 걸 시스템 호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기능을 제공을 받습니다. 핵심인 커널 서비스와 통신, 새로운 프로세스의 생성과 실행, 하드웨어 관련 서비스들이 이 시스템 호출 서비스 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 수준의 프로세스에서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이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운영체제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호출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루틴으로 콜해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고, 시스템에서는 명령 해석기를 이용해서 대화형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제공한 일반적인 시스템 호출은 뭐가 있냐면 프로세스 제어, 프로세스, 파일 조작, 장치 관리, 정보 유지 등이 시스템 호출에 포함이 됩니다. 프로세스 제어는 뭘 프로세스 제어를 한다고 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종료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로드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프로세스를 생성하기도 하고 종료하기도 하고 프로세스 속도 획득 지정하고 대기 이벤트, 신호 이벤트를 주기도 하고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조작 호출 서비스는 파일을 생성과 삭제, 파일 읽기 쓰기, 파일 재배치, 파일 열기 닫기, 파일 속속 획득과 지정,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장치 조작 서비스는 뭐냐면 장치를 요구해야 되겠죠. 나 이 프린터 쓸래요. 이 CD-롬 쓸래요. 해야 되겠죠. 장치 속속 획득과 설정하고 장치를 읽고 쓰게, 논리적 부착이나 장치를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장치 조작 관련 시스템 호출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관련, 내가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는데 시간과 이제 이게 언제 사용했다라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된 자료들을 설정하고 획득하고, 프로세스 파일 장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거기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막 돌아갈 때 그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획득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관련된 이런 시스템 호출 서비스, 통신 장치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것부터 메시지를 송수해 주는 거, 뭐 원격 장치를 연결하기도 하고 띄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이제 통신 관련 시스템 호출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스템 호출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자, 사용자 프로그램을 쭉 하잖아요. 내가 하드디스크를 리드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스템 호출 엔트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엔트리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딱 되면은 여기 서비스 인자가 검증이 됐어, 두 번째. 그러면 시스템 호출 서비스 안에 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순서가 되면은 그 작업을 해서 시스템 호출을 한 다음에 서비스 루틴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사용하고 나서 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 루틴으로 이제 반환을 해주고, 실제 호출 종료해서 다시 여기 실제 서비스 호출한 그 호출 콜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운영체제 속의 마지막 섹션인 운영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구조, 모노롤릭 커널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운영체제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게 하드웨어가 있으면 상주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 도스 장치 드라이버가 있고 롬 드라이버가 있고 이렇게 돼서 최소한의 영역만 컨트롤 해주는 운영체제, 단일 구조 운영체제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초기 운영체제 시스템이죠. 특징을 보면은 커널을 그룹화해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커널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이쪽 단일 구조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까 버그가 발생한 버그의 원인이나 기타 오류 구분을 굉장히 어려워요. 커널 안에서 돌아가는 걸 사실 운영체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 기능을 추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메모리에서 실행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은 메모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악성 코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하나로 돼 있으니까 어디 한 곳 잘못되면은 전체를 못 쓰게 되니까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가 많겠죠. 지금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심플하게
커널이 이렇게 있고, 그쵸? 이 안에 단일 구조로 된다는 거죠. 계층 구조의 운영체제. 레이어로 구분을 해요. 운영체제 자체를. 레이어 제로를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하고, 하드웨어. 그 다음에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쭉 해가지고 레이어별로 실제 운영체제를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자, 계층 4에서는 입출력 관리만 해줘요. 계층 3에서는 메시지 해석만 해줘요. 계층 2에서는 메모리 관리만 해줘요. 계층 1에서는 프로세서 스케줄링만 해줘요. 이렇게 레이어로 쭉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단일 계층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점은 모듈화가 잘 되어 있다. 그렇죠? 시스템 검증과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입출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입출력 레이어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축과 디버깅이 단순하다. 네,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디버깅을 하면 되겠죠. 그거 아주 계층별로 되어 있으니까 설계할 때도 설계도 되게 쉽겠죠. 그래서 각 계층은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연관되는 이 계층과 계층이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연산만 고민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연산 기능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계층 구조 운영 체제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 계층을 미리 나눠 놔야 된다는 거죠. 계층을. 그리고 사용자 프로세스가 뭔가 작업을 요청할 때 이 하드웨어까지 갈 때 다양한 계층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계속 뭐 시스템에 부하를 주니까 각 계층은 하위 계층에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하기 때문에 계층을 정할 때 잘 디파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지하게 헷갈리겠죠. 그렇죠? 장치 드라이버는 메모리에서 예비 저장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레이어보다 아래에 뒀는데 이거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커널 구조 운영체계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커널 구조 운영체계는 단일 커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커널의 기능을 가능한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커널을 최소화시키고, 아까 단일 계층 같은 경우는 커널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마이크로 커널은 이 커널 자체를 마이크로화 하겠다는 거죠. 이 커널에서는 아주 심플한 거, 하드웨어 초기,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와 통신은 아주 기본 기능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사용자 영역에서 작업을 하고, 일부만 커널을 아주 마이크로화해서 운영하는 거죠.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커널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프로세스나 통신,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것만 하고, 사용자가 알아서 다 시스템 호출인터, 파일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스케줄이나 장치 관리 이런 걸 다 사용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커널 구조 운영 체계는 서버에서 잘못 수행하더라도 다른 서버 커널에 치면 커널이 워낙 이제 역할이 작으니까, 그렇죠? 운영체제의 많은 내용들이 사용자 영역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이 용이하고 운영체제 기능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다. 커널 자체가 사실 너무 작으니까 사용자가 알아서 하니까 개발이 쉽겠죠. 모듈화 정도가 높아서 확장성, 이식성이 높다. 통신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이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하고 서버 간의 자료를 보관하려면 응용 프로그램하고 서버, 그러면 커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문맥 교환 때문에, 문맥 교환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인터럽트 걸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를 연결시켜주는 걸 문맥 교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 이제 커널 내부에 발생 지연이 적고 커널이 워낙 마이크로 돼 있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서 실시간 시스템 있죠. 실시간 시스템은 뭐예요?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건데, 그 응답 속도가 빠른 실시간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이크로 커널 구조 운영체제의 장점, 모듈화 정도가 높아 커널의 확장이 용이하고 운영체제를 새로운 구조로 이식하기가 되게 쉽고 커널에서 수행되는 코드가 적고 안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다? 커널과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자 공간, 어쨌든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사용자하고 커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오버헤드, 사용자하고 커널하고 서로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맥 교환,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죠. 문맥 교환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4주차 과제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주차 과제물은 과제 설명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교환하고 교재 부분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발전 목적 3가지를 기술해 주시오. 또 교재에 있습니다. NUI를 설명하고 사례 2가지를 기술하시오. NUI는 교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서 조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체제 서비스 5가지 있죠. 교재에 있는 거. 시스템 호출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써주시면 됩니다. 버퍼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 스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7번은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은 TSS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9번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 중에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과제 설명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는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쑥 훑어본 겁니다. 경치로 보면은 숲을 본 거죠. 이제 숲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나무도 보고 가지도 보고 하는 과정이 운영체제의 전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